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굵직한 경제 현안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일부 먼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재 캐스터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재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는 이번 주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 가운데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경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로 먼저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하나씩 나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클로징벨, 축포, 맞불 집회, 설왕설래, KAI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한 가지씩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클로징벨 어떤 벨을 울렸을까요?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한 주간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사상 최고가가 전쟁 와중에 또 기록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6,500선을 재돌파한 다음에 약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또 상승 마감해서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주영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5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500선 하회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2.5% 급등하면서 1,200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냈는데요. 장중에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오늘 1,20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3월과 4월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졌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또 SK하이닉스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소화해내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이 전쟁보다는 확실히 실적으로 이동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기는 했는데요. 수급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면은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3거래 연속 담아내고 있고 또 이틀 만에 조 단위로 코스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를 단단하게 방어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이어서 체크해 보면 오늘 코스닥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7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이어갔는데 특히나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을 계속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유의미한 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사들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정말 우리 주식시장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클로징벨은 이렇게 저희가 울렸다고 치고요. 그다음 축포도 여러 가지가 울렸습니다. 어떤 축포가 울렸는지 저희가 정한 키워드 축포의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대단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정말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SK하이닉스 역시 정말 큰 실적을 발표해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올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를 210만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축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재 캐스터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제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52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과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2%를 기록했는데요.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TSMC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58%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에 다울투자증권은 목표가 210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후에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34만 원까지도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는 280조 원, 내년엔 37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2분기의 경우 1분기보다도 79% 증가한 68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명 디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도권이 메모리 업체들에게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 중인 만큼 높은 수익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등락을 이어가다가 0.24% 하락한 112만 2천 원 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이익 실현 매물과 고점 부담감 속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실적 기대감으로 120만 원 선 돌파에 성공했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정말 역대급 실적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우리 반도체 대장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 이면에는 또 너무 크게 잔치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소식은 맞불 집회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큰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맞불 집회. 네. 자,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특히 노조에서는 자, 영업이익 그 수익 거둔 거에서 10%, 15%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 집회가 지금 가시화되고 실제 모임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들도 지금 맞불 집회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지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평택 캠퍼스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경찰이 추산하는 참여 인원만 3만 명 규모입니다. 노조의 경우에는 성과급 상합 해지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호황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 반대편에서는 한편 삼성전자 주주들의 맞불 집회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주주들은 노조의 행동을 협박으로 규정을 했고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이 멈추면 이 재산 피해는 주주들이 입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특히 노조들이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노사 갈등, 삼성전자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조가 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일간 총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20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성과급 배분 15% 해달라 저는 네. 이 입장이고 주주분들은 확실히 또 다른 입장이고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직원은 아니고 또 네. 투자자 입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를 많이 한 건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 입장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노조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돈을 못 벌 때는 또 못 벌어서 문제인데 또 많이 버니까 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놓고 지금 갈등이 시작된데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제 삼성 지역 화폐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업의 특히 대표적인 기업의 성장은 그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 역할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은 설왕설래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뭐 다주택자들 지금 매물로 많이 지금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공급 관련해서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다시 또 상승세로 올라섰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장기 특별 공제 1주택자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 특별 공제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지금 정부 여당 내 여론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서 속보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세제 문제 지금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던 세금 문제여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도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장기 보육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이번 주까지도 높은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1월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특공제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라며 1가구 1주택자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말한 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후 이번 달 9일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폐지 및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발도 시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를 대폭 깎아는 제도라고 비판했고요.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반문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장특공제 안에는 보유에 따른 공제 그리고 거주에 따른 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보다는 현재 장특공제안의 보유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외하고 거주 혜택을 강화하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뜨거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이게 세금 문제다 보니까 각자의 또 이것도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집을 맞습니다. 소유했는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기존에는 혜택을 받던 분인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세금을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잘 수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내지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지금 상황이라서 역시 결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KAI로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역시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주목할 만한 AI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중국 1, 2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작년 7위에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7위에서 작년에 5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데이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료 출처 게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상당히 약진을 해서 지금 AI 3강 체제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진짜 글로벌 3강 맞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에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AI 3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투자와 제도 혁신을 확대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AI 모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인구 대비 인공지능 특허 수도 2년 연속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총리의 경우에는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AI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투자와 정책들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 요즘 특히 AI 글로벌 3강으로 가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네. 있는데 특히 그 과학정보통신의 날에 김 총리가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AI 강국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찌됐든 경제 1부는 이동재 캐스터와 김주영 캐스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리포트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국내 한 의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MRI 장비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서 의료 플랫폼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관련한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강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 남겨진 과제들을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 내 AI 전략통으로 통하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AI 전략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AI 기본사회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AI 3강 전략과 AI 기본사회 핵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한 장의 MRI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이 왼쪽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SG 헬스케어의 AI 영상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영상 왜곡을 최소화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촬영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20분 이상 걸리던 MRI 촬영을 최대 5분 수준까지 단축했습니다. SG 헬스케어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이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서울 메디컬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 진단부터 운영까지 통합 의료 모델을 현지에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그 부분을 케어를 못하니까 민간 시장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공급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어떤 경제적인 강점이 있고. 카자흐스탄은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진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은 약 1.1대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는 중앙아시아 의료 거점 한국 기준으로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100개 의료 거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치료를 연계하는 K의료 관광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플랫폼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료에 대한 토탈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앞세운 SG 헬스케어의 글로벌 확장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필요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AI 기본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AI 기본 사회라는 개념이 또 어떤 건지 자세하게 또 들어보고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정부 여당 내 AI 전략통으로 통하고 있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되게 바쁘시죠? 바쁘죠. 이게 바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일단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의대 출신이고 의사 네, 활동을 네. 하시고 보건의료 쪽 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네. AI에 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또 많이.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뭐 저보고 N잡러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을 거쳐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의사들은 고통이나 죽음을 낮추는 게 원래 직업이고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일이 계속 평생 이어졌던 거고 그게 처음 시작에는 이제 국경 없는 사회 같은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을 활동가 의사로 일을 하면서 좀 분쟁 지역이나 이런저런 험한 지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일을 하다 보면 그 분쟁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그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꼭 이어지는 게 과거의 정치적 실패가 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시스템 실패로 이어질 건 분명히 정치적 요인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쪽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AI가 등장을 하고 나서 결국 그 정치적 실패가 만든 현재의 시스템 교란들을 네. 뭐 AI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는 연구 영역을 AI로 확대를 해서 AI가 어떤 식으로 그 국제사회 혹은 뭐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들을 이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연구를 영국 맨체스터 대학이란 곳이랑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일을 했었고 그 최근에 한 2년 전에 저번 총선 때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 안에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셨고 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이제 환자들을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픈 이유가 네.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어떤 뭐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부조리한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아파지는 그런 것들. 그렇죠. 저기 사람이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생물학적 제가 뭐 심장내과 의사였으면 심혈관 이 혈관이 얼마나 막히는 거가 아픈 원인이라고 봤을 건데 전 난민이라든지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한 정치가 실패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었고 근데 뭐 AI랑 연결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AI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반대말이 휴먼지능이잖아요. 저는 그 휴먼지능이 만들었던 사회 시스템이 실패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인간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장기간의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국가별로 차이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굉장히 큰 격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인류에게 없다가 인공지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료인공지능이 의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이제 교육 문제에서도 선생님들의 역량들이 약한데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AI랑 같이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양질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고 구조적인 부분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 사람분들은 다르게 진단을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정치적 실패, 정치적 원인들이 이 전 세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가 다른 한쪽은 이 불평등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인간 지능 시스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불평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AI가 새로운 지능 체계가 출현하고
우리가 이제 문명 체계를 네. 바꿔 나갈 때 네. 기존이 우리가 살던 그 사회 방식으로 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지라고 당연히 후자 쪽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집중을 했고 교수로 일을 할 때는 일종의 자문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에 대한 자문 네. 역할로는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정치권 안으로 과감하게 점프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정치권에 진입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원래 정치권에 활동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 또 지역구 의원까지 또 그렇죠.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말고 지지난번 대선 때가 네. 우리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막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카이스트로 이직했던 네. 초기였는데 당연히 글로벌 위기 시대고 팬데믹의 네. 시기니까 그때 대선 때 인재 영입이 됐어요. 네. 이제 팬데믹 대응하는 프로그램 네.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뭐 경제 부스터샷 이런 정책 만들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네. 수 있는 정책들 만들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네. 이제 당이나 이런 곳에 저 민주당의 자문 같은 걸 했었었고 혁신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그러다가 지난번 대선 때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 가진 미래의제 AI나 이런 식의 준비되는 기후 위기나 이런 식의 준비를 이게 국회 안에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하셔서 그만 설득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이죠. 네, 소위 말해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네.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재 영입이 2번 됐어요. 지난번 대선 때 되고 네, 지난번 총선 때 되고. 네, 출마를 하시는 걸로 또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AI 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 여당이 상당히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네. 이런 와중에 또 좋은 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AI 기본사의 정책 구상 주도하신 거하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한 거에 대한 공로로 또 감사패를 대통령께서 직접 수해가지고 그러게요. 영광이었습니다. 기사로도 좀 나오고 막 네. 그랬는데 그게 엄청 어떻게 멋있더라고 보면은 감사패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도 대통령이 어떤 의원에게 감사패를 준 거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게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대통령께서 그 X에도 한번 칭찬을 해주셨는데 좀 칭찬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소위 그래서 말해서 이제 드라마 용어로 뭐 특급 칭찬 비슷한 특급 칭찬이네요. 눈에 딱 이렇게 그렇네요. 보이게끔 네. 그 어떤 분들은 차지 의원이 어디 또 저기 뭐 지자체 출마하냐 그런 얘기도 사실 주위에서 있을 정도로. 근데 뭐 대통령께서 제가 뭐 훌륭해서 칭찬해 주셨다기보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셨을 때 AI 기본 사회라는 의제의 네.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라는 국제기구 6곳 네. 그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 6개 이상의 국제기구들이 한국으로 와서 네. 전 세계 AI 거버넌스를 그 주도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칭찬에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듯이 네. 저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저는 저희가 가진 의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감사패 이렇게 한 그 뉴스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또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만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오해나 또는 네. 불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전문가가 네. 들어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확대를 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두 가지 다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도국가 이전에는 우리도 4대 강국 외교 네. 위주로만 진행되면 돼서 그건 전통적 외교부의 일이죠.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선도국가가 되고 했을 때는 한 명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그리고 한쪽의 전문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정치 외 요인들을 두루두루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님도 그 중동에서 원유 가져오시고 그 원래 비서실장의 역할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멀티플레이어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저도 뭐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미션이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AI와 이제 큰 규모의 글로벌 전환 과정들에 제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경제 또 채널이다 보니까 네. 글로벌 AI 허브 유치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네.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투자 시장 쪽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AI에서 AI 시장의 가장 큰 마켓이 어딜까? 네. 사람들은 이제 피지컬 AI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파운데이셔널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결국 3차 산업의 AI 전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시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 분야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네. 한국은 제조 강국이고 제조업 분야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몇 % 정도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서비스 이코노미 부르는 3차 서비스 산업의 GDP 차지하는 비중이 58% 정도 될 겁니다. 네. 미국은 80% 정도 네. 되고요. 그랬을 때 이 3차 산업이라는 게 3차 서비스 산업, 네. 영어로는 서비스 이코노미라 부르는 경우가 가장 우리 가진 인간 지능이 그 집중돼서 뭔가 서비스가 제공돼요. 네. 의료, 교육, 네. 금융 이 모든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사우스 시장들이나 전 세계로 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닫혀 있었어요. 의사들은 수출입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다른 인공지능이 그 기존의 3차 산업들을 AI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이제 전 세계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보면 공공시장이고 산업 쪽에서 보면 3차 산업 서비스 시장인데 이 규모가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의료 시장만 전 세계 그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 시장, 말 그대로 블루오션 시장만 해도 경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경단위의 시장에 한국이 의료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이 연관된 시장이 전 세계 10%를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국가들에서 그럼 어떤 기업들이 어떤 국가들이 그 국가의 의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 네. 혹은 교육 시장,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 나라 정부가 결정합니다. 네. 근데 개발도상국은 기술적인 역량들이 아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이 그거를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서 로드맵을 같이 짜 나가요. 그러면 한 가지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주요 공공시장에 대한 접근성들이 이 유엔 기구들과 같이 이제 새로운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도적인 국가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 기본사회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AI 사회에 대한 비전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이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들, 산업의 논의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노동 그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인공지능이 헬스 시스템에 어떻게 주는지, 이런 식의 국내의 논의가 전 세계적인 담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이 여러 국가들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확장시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경제적 영향력, 경제적 블록을 이제는 선진국 몇 군데 혹은 한국이랑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K-팝처럼 전 세계의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기구가 한국을 그런 글로벌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부로서 여기서 연구도 하고 여기서 좀 실증 뭐 사업도 좀 해보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런 곳으로 정한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유엔은 특정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멤버 회원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위치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I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다음 10년에 15년 사이는 AI와 기후 적응 문제가 될 겁니다. 기후의 이 문제에 어떻게 적응할지, 혹은 AI 기술이 만든 새로운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적응할지.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유엔의 그 논의를 주도하는 본부들이 다 한국의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논의가 한국이랑 국경이라는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대학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된 일자리나 관련된 뭐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한국이 AI 산업이 국내 내수 시장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글로벌로 나가야만 글로벌로 가지 않으면 한국처럼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 AI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내에만 쓴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국제적인 AI에 대한 영향들은 이미 구글이라든지 그 엔소로피라든지 몇 개 글로벌 빅테크 그룹과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민간과 국영 관련된 곳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가진 전략은
사실 지금 한국 기술력이 큰 격차가 나는 3등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저 뭐 그 디지털 경제나 산업에서 3등은 선거 3등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이 AI 생태계에서 네. 제3의 블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네. 한국이 그런 AI 산업의 추종국이 될지 아니면 이걸 리드하는 국가가 될지가 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종의 유엔기구라는 저희는 이제 공공지능이라고 AI를 표현하는데 네. AI를 이제 전 세계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고 지능의 인프라스트럭처 만들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 산업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과정을 좀 공공의 눈으로 이제 주도를 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모델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네. 중국식 모델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제3의 모델로 하나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은 너무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는 뭐 한국 중심의 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저기 지정학상 굉장히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 국가들이 의료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은 국가 안보의 사회적 네. 안보의 문제잖아요. 그 시스템 플랫폼을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중국 같은 패권 국가에 의존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될 거예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기술이나 기업들에 우리가 가진 의료 시스템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국가들은 다 자기가 좀 주체적인 주권을 가진 시스템을 네.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네. 한국은 민주주화돼 있고 다른 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착한 네. 국가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가진 기술 생태계와 이런 어떤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 국가들과 양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유엔 기구가 이 문제를 리드한 유엔 기구가 한국에 있고 한국이 이게 서포트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네. 저희는 미국과 중국과는 다른 제3의 블록들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충분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저는 요즘 특히 이제 어디 토론 자리에 가면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제국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침략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그럼요.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거의 유일한 순국 네, 같아요. 그게 이 시대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앞으로 또 민주주의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준 거, 극복해 왔던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AI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우리가 상당히 강점을 글로벌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AI 기본 사회의 어떤 개념하고 연관이 지금 되는 것 같아서 AI 기본 사회라는 게 네.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방향인지 차 의원께서 좀 설명해 저희가 주시면 AI 좋겠습니다. 기본 사회를 이제 꽤 오랫동안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AI 기본 사회는 일단 첫 번째 개념은 AI를 공공지능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가 산업 간의 경쟁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공공 인프라다. 네. 그리고 지능 인프라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능으로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게 일장 일분화로 깔리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 경쟁, 경제적 경쟁들이 일어나는 구조를 생각했어요. 지금 또 인터넷에 광케이블 깐다고 만들어진 산업이 그 이후에 인터넷 산업들을 주요하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능이 일종의 공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전 국민 혹은 소상공인들을 하는 모든 기업들의 역량들을 배가시킨 상태에서 충분한 경제적 동력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지능으로 보는 게 1차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AI가 만드는 전환들이 네. 너무나 급박하고 빠릅니다. 네. 그래서 AI가 만드는 고도의 굉장히 높은 정도의 실업, 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이 이거를 감당할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은 사회 안전망들이 극도로 강화되지 않으면 네. 아마 사회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 금융에 대한 접근성 이 모든 식의 사회 안전망들을 굉장히 탄탄하고 보편적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IMF 때보다 더 급격한 네. 이제 고용 시장의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넘어가서 그 다음 안정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네. 생각을 하는 거죠.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특히 분야로 얘기하면은 의료, 네, 그다음에 교육, 네. 금융 부분에 있어서 복지, 네, 뭐 복지. 여러 가지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이 네. 그 인류가
공공재로서 이 기술을 이용하고 그럼요.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독점되거나 누구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그 기술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들은 아시다시피 복제해도 네. 크게 비용이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뭐 10,000명한테 서비스할 거를 10,000,000명한테 서비스를 했다. 네. 그렇다고 비용이 1000배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자원의 제약들 때문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는 아직 못 미쳤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AI가 과도한 어떤 많은 공공자원에 대한 투자 없이도 네. AI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이루는 데는 가능합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뭐 지역 간의 격차 없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제대로 된 지역 간의 격차 없이 혹은 소득의 격차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금융 문제에서도 누구나 기본적인 대출이나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금융에 대한 이 컨설팅 같은 게 접근 가능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AI 기술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그럴 기술적 자원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네. 저는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구조화시켜 놓은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네. 들어가고 한국이 만들어 놓은 AI 기본사회 기치를 가지고 네.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네. 할까? 근데 유엔은 설득하니까 설득이 잘 되던데요. 네. 자, 이제 AI 기본서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뭐 지금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은 새만금 이제 그 현대차에서 공장을 이제 AI 공장으로 만들고 피지컬 AI가 더 고도화되면은 거기 이제 로봇들이 공장에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노조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각 기업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노동사회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차장님께서 좀 의견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 노동사회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AI가 우리가 가진 보편적 삶의 수준을 높임에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줄 것은 노동 문제입니다. 이게 AI가 사람들을 무조건 뭐 다 대체한다. 네. 이렇게 가면 더 큰 위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AI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대 중간 관리자급과 AI가 일을 해서 생산력이 5배에서 6배 정도 높아졌다. 네. 그러면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미 일이죠. 벌어지고 있고 네. 이미 충격은 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수요가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네. 그 실업률이 높아져서 네. 많이 보던 거죠. 이게 대공황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네. 생산력과 소비에 대한 격차가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 자체를 이제 아예 붕괴시켜 버리는. 네. 근데 저는 이게 노동사회에 대한 보호 혹은 계획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네. 아직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량의 실업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나 로봇이 확산했을 때 사실 로봇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 서비스 영역들의 네. 그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AI 기본 사회 안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미리 설계는 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 전환보험처럼 AI로 인해서 전환된 직업 혹은 잃게 된 직업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일부분을 보존함과 동시에 업스킬 패키지로 해서 AI와 연결될 수 있는 직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것들을 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IMF보다 더 큰 노동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지가 네. 이제 이 질문을 모두가 가지고 준비해야 될 때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경영진 간에 지금 AI로 인한 네. 갈등이 시작된 거로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로도 전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노조도 성과급 문제로 이게 노조가 이제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들은 당연히 이제 성과급을 노조에게만 주는 것도 원치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자본과 네. 새로운 노동의 갈등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그럼요.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혹자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어느 부분이 어느 산업이
어느 회사가 먼저 AI로 대체될까 노동자가 그거의 판단의 기준은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에 사는 일의 상당수가 노동자는 상당수가 AI로 대체가 되거나 혹은 AI에 연계될 때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이 효율성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그 AI로 전환돼 나간다는 과정을 준비 없이 거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를 보호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제와 산업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의 급격하고 높은 실업률을 견딜 수 있는 경제와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발명을 못했어요. 그런 산업 체계를.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차세대 노동 시스템, 차세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게 뭐 한 1, 20년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타날 거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재명 정부 4년에서 5년 차 때 이 실업 문제가 굉장히 높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설계를 해나가고 이 AI가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저는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와 AI가 같이 일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연결지능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사회 위주로 가서 더 이상 그 AI가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시간이 저희가 여유 있게 했는데도 지금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네. 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지금 걸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미국에서 그 뭐 탑 10 기업, 탑 20 기업들 보면 다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핵심은 미래를 먼저 보고 준비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바뀔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3강이라는 게 말이 쉽지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 글로벌 2강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정부와 산업과 이제 학계가 이제 이런 UN AI 허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한 전략들을 예측 가능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현안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미래, 미래도 근미래에 대한 예측도와 준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혹시 의원께서 준비하시는 뭐 법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실 우선 것 그 같습니다. 글로벌 AI 허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네바나 뉴욕 같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해요. 이제 이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뭉친 예도 별로 없었고 그 뒤에 한국이 있었다라는 국가가 들어설지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AI라는 전 세계 국제사회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선점해 놓은 거라서 우선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화될지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한국이 가진 AI 전략들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한국의 정치 체계는 굉장히 민주화돼 있어서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다 보면 제대로 국가도 산업계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AI 글로벌 3강으로 가기 위한 과제와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고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평안한 한 주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저희 또 경제 현안들 가지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